한 3일 전에인가요? 4일 전에 제가 포털에 뉴스가 뜬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00충, 200충, 300충, 월거지, 전거지, 빌거지 들어보셨죠? 아마 뭐 인터넷 안 보시는 분들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아버지를 둔 애는 200충, 300만 원 버는 집안은 300충, 월세를 살면은 월거지, 전세를 살면은 전거지, 빌라에 살면 빌거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가면은 너희네 집 몇 평이야? 그리고 어떤 애들은 주공에 사는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놀이터에도 철조망을 쳐놓고 주공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그 놀이터에 못 건너게 하는 그런 세상. 우리는 사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행복이라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해질까?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정시를 하든지 수시를 하든지 다 문제예요. 학종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가전 방법을 써서 돈 많은 집 부모들은 애들의 이 스펙을 쌓아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맥이 좋아야지 돼요.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느 분은 서울대학교 교수와 친분이 있어서 자기 아들을 서울대학교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걸로서 스펙을 따서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냥 뭐 서민 생활하는 분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분노했던 것들이 전혀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위법한 사항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불이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 딸들을 스펙을 쌓게 해서 학교를 보내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 사회의 20%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방법으로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을 시켜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으면서 애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 첫 번째 교육이 200충, 300충, 월거지, 전거지, 빌거지부터 인식되어지게 만드는 부모들의 교육 속에서 애들이 커나가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커서 뭐가 될까요? 과연 걔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북쪽을 한 15회 정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시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국정원에서는 혹시 북쪽과 연계된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봉헌사 주지를 할 때 국정원에서 저를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대공 그 부서인 국정원 제2차장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고서를 올린 것이 검찰에서 공소장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은 강남 한복판에서 요소를 또는 명진의 막가파 행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구해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국정원에서 전략적 대응을 강구할 정도로 어마무직하게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죠. 거기다가 저를 보고 좌파 해서 나는 국정원에서 인정한 막가파다. 전 좌파 우파 이런 사람들하고 안 놉니다. 막가파 정도. 북쪽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평화봉사단이라고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학생들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했던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평화봉사단. 아마 북쪽도 1900 전쟁 직후에는 소련,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평화봉사단 같이 북쪽에 와서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었나 봐요. 근데 러시아에서 온 선생이 애들한테 뭐 이소부에도 나오고 하는 동화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토끼가 부지런히 달려가다 보니 거북이는 저 뒤에서 꿈을 겨우니까 토끼가 됐다. 저건 저렇게 늦게 오니까 내가 천천히 가도 되지 하고 들어오서 낮잠을 잤습니다. 거북이는 그 사이에 열심히 걸어서 올라가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을 하고 토끼는 깨어보니까 거북이는 벌써 목적지에 도달했으니 여러분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토끼와 같이 낮잠 자고 이러지 말고 꾸준히 거북이 같이 아시죠 동화는? 이렇게 저는 수화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북쪽에 우리 지금 초등학교죠. 2학년이나 3학년쯤 되는 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왜 거북이 동무는 토끼 동무를 깨워가지고 같이 가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북쪽은 자유가 억압이 되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고 거주 유전의 자유도 없고 여러 가지 통제된 사회만큼은 그런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 차례 가봐도 항상 제가 밖으로 마음대로 못 나갔으니까요. 그러나 그 교육에 대한 기본적 방침,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교육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 방침과 우리와 같이 차별을 통해서 남보다 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더 좋은 학교로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교육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결과가 200중, 300중 월거지, 전거지라는 그런 정말 몹쓸 생각을 애들한테 심어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자분이 어디로 가셨는데 이 물보듬은 이 물이 더 많습니다. 이건 제가 마셔가지고 바닥에 남아있고 이 물은 그래도 3분의 2컵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컵이 이게 많죠? 이건 적고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물은 더 많아요. 그럼 이 컵에 있는 사람은 여기보다는 물이 적고 여기보다는 물이 많습니다. 이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많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기다 비교하면 이게 적으니까 기분이 나빠집니다. 물질적인 가치로서 우리의 행복의 잣대를 재는 것은 이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야 될까? 이런 얘기 오늘 좀 하고 싶어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저는 스님이죠. 중인데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네? 염주죠. 근데 모르는 분도 있죠? 모르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염주는 이거 어디다 쓰는 건가요? 절에서 108배 절할 때도 쓰고 그냥 앉아서도 이렇게 마음을 다듬을 때 이렇게
돌리기도 하면서 쓰는 거고, 뭐 관세음보살을 뭐 108번을 부른다든가 이런 때 쓰는 겁니다. 그 염주에 대해서 아는 불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염주 이러면서 머릿속에 염주에 대한 자기 관점이 생깁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저게 뭐야? 동글동글한 게 목에다 걸고 다니까? 목에 걸고도 다닙니다. 장식용. 여기에 대한 견해가 없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정확하고 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와 같이 무엇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손톱에 낀 흙과 같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흙으로 비유한다면 지구 덩어리와 같은 흙이 있을 때 그게 모르는 겁니다. 아는 거는 손톱에 낀 흙과 같습니다. 이게 결국 아는 게 없다는 얘기죠.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2019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왜 2019년입니까? 지구의 나이가 얼만데요? 서력기원 예수 탄생으로부터 2019년입니다. 불교에서는 불기를 씁니다. 저희 또 단기가 있죠. 2019년에 2333년을 보태면 단기가 되죠. 그러니까 2019년이라는 말도 안 맞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지금 왜 2019년 11월 20일이 돼야 되겠네요. 안 맞아요. 언제인지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좋습니다. 은평구,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 지구, 지구밖에, 태양계, 은하계, 또 그 넘어 수면 어딘가요? 이 광활한 우주, 무한한 우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도대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넓은 허공계 우주 가운데 지구는 사실 알고 보면 많은 티끌도 아니죠. 언제인지도 몰라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영원의 시간의 연속성 속에 우리는 지금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요. 정말 모릅니다. 아마득해요. 또 어디냐고 물어봐도 어디를? 뭐 무슨 은평구 어디 은평로 100몇십 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 대학 간다고 수학 풀고 방정식 풀고 영어 외우고 스펙 쌓고 다 하지만은 사실은 언제인지 어딘지 가장 중요한, 또 한 번 다시 물어봅시다. 누구야? 너는 누구야? 저는, 너는 누굽니까? 영진이라고 그러는 본명을 가진 중인데 세속 이름은 한기중입니다. 저를 엊그저께도 서울공고를 제가 나왔는데 서울공고 60회 졸업을 했는데 서울공고 60회 졸업한 지 50년이 됐다고 저희 동창들이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제 본명을 안 부르고, 그래도 저는 스님이라고 신도들이 보면은 스님 이러는데 이 녀석들이 야 기중아 너 이 자식 중 됐다고 이제 동창들 생각 안 하는 거 이러면서 막말을 하는데 가까마까 나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동창들이 그 뭐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70이잖아요. 이거 많이 늙었더라고. 저만 안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도 고등학교 때 그 언더그룹 일진 같은 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 이름이 철조망 클럽이었어요. 철조망 하다가 야 이건 정말 너무 좀 그렇다 해서 레인보우라고 좀 괜찮죠 그래도? 그러니까 야 영화 이거 레인보우 안 맞다. 우리가 핵심 7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정말하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쯤은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철저한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고는 3년 동안 같은 그 반이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우정이 있습니다. 반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걔들이 봤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러고 다니면서 그 화장실 뒤에 가서 담배 꼬나물던 그런 친구. 근데 제가 저 집에 들어가서 유명한 중이 됐대. 아, 이 자식 그 웃겨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걔들 속에는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저희 부모들이나 뭐 저희 친척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말썽 피우더니 아이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중막 됐을 때 종종 지냈던 해암 스님은 하도 제가 절에서 말썽을 부리니까 저 사람은 말이요 자기 동네에서 중대라 가라고 때 그냥 안 보냈을 거요. 쌀대빵이라도 걷어주면서 좀 멀리 가서 되라고. 그래서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수덕사에서 못 되고 해인사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 말썽을 많이 핀 거죠. 그런 사람마다 다 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은 엄마가 됩니다. 애들이 없을 때 남편하고 있을 때는 막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엄마 이런 거 본문을 다 잃어먹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여고 동창생 만나면 그냥 깔깔거리면서 웃고 옛날에 네가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 근데 우리는 그러한 그 다른 얼굴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수시로 바꿔 쓰는 겁니다. 홍콩 시위에서 복명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얼굴은 그대로지만은 내면의 세계 속에서 생각되어지고 일으키는 생각들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중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 아니면 대학교 친구들 만났을 때는 제가 어디로 시집을 갔지? 그래서 좀 뭐 먹고 사는 집으로 간 거야? 옷 입은 꼴 좀 봐라. 아이고 어지간히 거치장 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실한 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쟤는 학교 어디 나왔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직장은 어디 다녀? 이게 그 사람의 참다운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차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바른 세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허구니까, 변하니까. 그 사람이 언제 직장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언제 집안이 망해가지고 가난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자격을 가져야지. 저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왜 우리는 이런 세상 살까? 아까 우리 김의용 그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은평구는 그나마 차별이 별로 없는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동네, 그래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은평구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와서 들으면서 강남 보건소 주지를 4년 했지 않습니까? 강남이 어떤 데입니까? 거기서 4년 주지하면서 제가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는데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가치가 돈에 있을까? 자, 돈이 많으면은 편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아주 없어도 안 됩니다. 의식주. 의는 옷 아니에요, 이제. 요새는 옷 때문에 헐벗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는 의료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권리가 있어요. 아프면.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의료에 대한 민영화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의료만큼은 국가가 평균적으로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가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 식, 먹는 겁니다. 배고파서 굶어서 밥을 끼니가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적 수준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배만 잘 된다면 식, 주거, 사는 문제입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을 꾸리면은 최소한도 25평짜리 아파트는 국가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식주, 교육,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 돼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세상으로 간다면은 그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무슨 직장에 들어가서 막 아둥바둥 진급하려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돈 좀 벌어서 해외여행 좀 갔다 와야겠다. 어디 뭐 아프리카 자원봉사 갔다 와야겠다. 왜냐면 의식주, 교육은 뭐 나중에 문제니까 이 세 가지가 나하고 상관없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빨갱이야? 뭐 공산주의야? 나라가 다 해준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스웨덴이나 북유럽파, 북유럽에는 다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데도 거의 없을 겁니다.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제일 높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야 그러면 명진인데 명진이 이건 뭐야 하면 뭐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저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스님이 너무 잘생겼다. 아깝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아니 어디 가서 뭐 그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젊은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70에도 총각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근데 그러한 저의 모습이 참다운 모습이냐는 겁니다. 누구냐? 모릅니다. 저. 나는 누굴까 하고 물으면은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슬플 때, 기쁠 때, 뭐 간사스러울 때, 안 그러면 누가 칭찬해줘서 기분 좋을 때, 뭐 좋은 거 보면 저걸 내가 가졌으면 뭐 욕심이 날 때, 순간순간 변하는 나의 모습을 어느 때를 나라고 규정을 지을 것인가? 보면 바로 따라 나가거든요. 뭐가 마음이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 혓바닥이 만난 거 보면 만난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감각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오감기관이 바깥에 접촉되는 거에 의해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어떤 게 진정한 나의 모습일까? 자, 그러면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몰라요.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왜 살까? 왜 살까? 언젠가 우린 죽습니다. 사실 오래 사는 걸 좋아하죠. 오래 사는 거를. 근데 얼마나 오래 살면 오래 산다고 그럴까요? 얼마나 오래 살아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 산다는 건 상대적이죠.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사는 겁니다. 그전에는 환갑잔치 했죠. 환갑이라고 해서 막 잔치 오래 살았다고. 환갑이 오래 산 겁니다. 지금 환갑잔치 한다고 뭐 잔치 해달라고 그러면 아들, 딸, 며느리한테 이거 밉상 그럽니다. 그렇죠? 환갑잔치 안 하죠. 70도 잔치 안 하죠. 그래서 80이나 돼야지 뭐 좀 오래 살았다 가든가 그럴걸요? 근데 다 80을 살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90을 살아야지 오래 산 겁니다. 오래 사니까 너무 좋은가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오래 사는 게 좋다면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남들이 다 90에 죽어요. 근데 나만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너무 좋죠. 나만 200살까지. 나만. 상대적인 거니까. 내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내 손자도 죽고 손자의 손자도 다 죽는데 나만 안 죽는 거예요. 너무 좋죠? 어때요? 오래 산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할까. 만약에 또 한번 여기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인간이 영원히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영원히.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영원히 안 죽으면? 영생토록? 여기 뭐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당과 지옥 얘기를 하면서, 야, 천당이라는 데도 상대적이다. 아주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방에 들어가야지. 아유, 참 따뜻하다, 좋다, 이렇지. 아파트에다가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런닝구 바람으로 있는 사람은 따뜻하다가 없어요. 그냥 그렇지. 고생을 하다가 고생을 면해야지. 아이고, 이제 고생 면했네 하는데, 한 번도 고생 안 해본 사람이 뭘 고생하고 안 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지옥도 엄청 천당 맛을 봐야지 지옥에 가서 아이고 너무 힘들구나. 지옥 맛을 봐야지 천당을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11조를 잘 바치고 하면은 영생토록 천국에 몸을 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토록. 영생토록은 뭐예요? 영원히 천당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영원히 천당에서 못 나와도 괜찮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영생토록이니까. 근데 천당이 왜 좋냐? 왜 좋을까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금은 보화가 쌓여있고 금은 보화에 막 묻혀가지고 금으로 만든 침대에서 자고 그럼 천당이 꽃과 절이 흐르고 생각만 하면 빵이 입으로 들어오고 맛있는 케이크 크림이 들어오고 이게 천당인가요? 그 어디가 천당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냥 관점일 뿐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천당 그러면 좋아. 지옥은 나빠. 지옥도요 가서 살다 보고 정들면 그냥 살만하다고. 한빈지옥, 화탕지옥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옥문 앞에 염라대왕이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은 인물 대조를 해야 되는데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 주민록중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곤란한 게 화탕지옥에 보내놓으면은 그만 거기서 땀을 절절히 묻어 시원하다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옛날에 어느 장군이 이제 산중에 스님이 큰 도를 깨달은 스님이 있다니까 내가 이 중을 가서 시험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가서 야, 너 뭐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내 앞에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부하들도 뒤에 있는데 그 장군이 스님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니까 귀수자대기를 쳤을까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중국에서는 아주 대단한 장군인데 그 산중에 떨어진 옷 입고 있는 중에 싸대기를 갈기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이런 천하의 죽이려는 놈들 칼을 쫙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스님이 잠깐만 그러고 지금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너의 성난 마음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 수십만 명을 데리고 다니는 장군이니까 빨리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스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그 자리가 극락이야.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어디 멀리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나의 견해일 뿐입니다. 나의 견해. 근데 그러한 견해가 과연 맞냐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맞냐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굉장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뭘 저렇게 가서 빌고 뭘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무당 뭐 점치고 무슨 뭐 연불 외우는 거 들어보면 뭐 중얼중얼거리고 모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견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돌아서 나의 갖고 있는 견해 속에서 한번 프리즘으로 꺾여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되어 나가기 전에 이미 나의 견해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견해가. 여러분들 요즘에 그 청와대 앞에서 태극기 들고 밤새도록 노숙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정광훈 목사인가요?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절에는 그런 스님이 안 나와서 전 그나마 저는 다행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견해일 뿐입니다. 그분이 볼 때는 저런 지옥에 떨어질 중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광훈 목사나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라는 견해, 은평구에 산다는 거, 안 그러면 남자라는 이런 견해를 갖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게 아니죠. 안 그런가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개가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가 보는 세상, 독수리가 보는 세상,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가 보는 세상. 참새는 맨날 누가 날 잡아먹을까봐 쫓기듯 보지만 매는 돌아다니면서 혹시 내가 잡아먹을 참새가 없을까 살피고 다닙니다. 똑같은 날이 짐승이지만 처해져 있는 입장에 따라가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 두려움 속에서 보는 참새와 뭘 잡아먹을 게 없나 하고 살피면서 보는 독수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똑같단 말이에요. 높은 지에 있는 사람, 일용직으로 비정규직으로 매일 고생하는 사람이 보라보는 세상, 이런 각자들의 그런 개념과 관점과 살아온 세월 속에서 바라봤던 그런 세상들을 누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옳다라고 믿는 그런 세계관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지구가 평면이었습니다. 지구는 그냥 쭉 가면 뚝 떨어지면 그 지옥이었어요. 지동설 주장하다가 결국은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다 종교 재판 받으면서 갈릴레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결국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부정하고 재판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라고 했던 말.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주장했던 브루노라는 신부님, 그 당시에 천주교 신부였던 브루노 신부는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잣대로 세계관을 갖고 범죄시하고 나쁘다고 그랬던 거, 이런 것들이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김찬삼이라는 분이 쓴 세계 일주 무전 여행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에스키모에 가면은 거기 부족들은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면은 그날 밤은 자기 부인과 함께 자게 해주고 안 자면 아주 예의 어긋는 아주 그건 쌍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에스키모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게 다 그냥 손님한테 무슨 이렇게 음식 대접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유, 저 사람 내가 그 집 갔는데 그 집 마누라하고 같이 잠도 안 재워줬어. 아주 예의가 없는 집안이야. 예절과 도덕과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것도 그렇죠. 여러분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봐서 알겠지만 이 입술을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쟁반같이 큰 걸 넣어야지 미인이 되는 아프리카 종족 아시죠? 거기 가면 여러분들은 전부 못난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거기 가면은 무슨 유명한 배우가 김규리라는 배우 아시죠? 그 배우가 이쁘다고는 하지만은 그 배우도 거기 가면은 비쪽 말라가지고 못생겼다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는 판단 지어질 땐 아무것도 맞는 게 없습니다. 제가 불교를 믿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받아들여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은 바가 열심히 부처가 되고, 저희 절에서는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썼고, 또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19살에 출발해서 제가 69년에 절에 들어갔으니까요. 지금이 1919년이니까 몇 년인가요? 꼭 50년, 50년인가? 60년인가? 50년인가? 50년 됐네. 50년 됐는데 50년 동안 얼마나 도를 열심히 닦았겠습니까? 닦아가지고 딱 깨달았어요. 이제 뭐냐? 정말 모르겠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뭔가를 알기 위해서, 도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밤잠을 안 자기도 하고, 겨울에 막 그 참 바위에서 밤새면서 공부가 안 돼가지고 막 울었어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깨달았던, 참 노력했던 그 공부가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럼 뭘까요?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럼 과연 모른다는 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모른다는 거는 일체 모든 견해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모른다는 거. 견해는 뭡니까? 아는 거죠. 아는 건 어떻게 생기나요? 인식되어진 바에 의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이 사상, 수자상까지 해서 사상이 생긴 겁니다. 나라는 게 에고가 생겨가지고, 에고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촉을 느껴서 뭐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게 내 견해가 되고 에고가 된 겁니다. 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 견해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른다는 건 뭘까? 허공을 생각해도 몰라요. 시간을 생각해도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물어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모른다는 정답을 얻긴 얻었는데, 이 모른다는 게 뭘까? 모른다는 것은 무한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유의 범위를 뛰어넘은 겁니다.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벗어난 겁니다. 불교에서는 해탈. 해탈이 뭔가요?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중생의 번뇌심. 중생의 번뇌심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 오간으로 받아들여서 의식이 결정을 합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육식이라고 합니다. 육식. 6가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왜 이렇게 눈이 부셔? 눈이 보고는 받아들이고 판단을 해서 굉장히 눈이 좀 부시네. 여러분들은 제가 잘 보이죠? 전 여러분들이 눈 부셔서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금방. 아유,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은 아까부터 계속 제 말에 굉장히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 같으세요. 이런 생각하는 거 말을 하고 있지만은 끝없이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아유,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좋네, 뭐 이러시고. 의식은 끝없이 작용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어떤 것이 정말 나의 진짜일까요? 네? 이건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나. 그래서 결국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지배하게 될 뿐입니다. 모른다라는 거는 아는 것으로부터, 아는 거는 결국은 에고, 거짓 에고가 받아들여졌던 모든 정보, 지역 환경,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가치관, 또 뭐 사상, 이념, 교육받아진 바에 의한, 아니면 성별에 의한, 남자든가 여자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긴 겁니다. 어떤 관점이. 이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이 관점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벗어난다. 그러면 이 관점이 만들어진 것은 알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알아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서 알아졌기 때문에 생긴 거죠. 알므로부터 생긴 겁니다. 그럼 이 아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모름으로 가야죠. 모름. 쉽죠. 모름으로 가는 겁니다. 모름은 알므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근데 모른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해요. 모른다는 거는. 죽는 게 왜 무서워요? 죽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죽어보고 옆에 사람이 죽었다 갔다 와서 얘기도 해주고 나도 죽었다가 아이고 죽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죽음을 알면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죽여버린다. 죽을래? 이게 무서운 공갈 협박이잖아요. 근데 죽는 게 왜 무섭냐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밤이 왜 무서워요? 깜깜한 밤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약해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슨 소리라도 들리면 괜찮은데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 속으로. 모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로병사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이 엉망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견해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로 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불교에서는 참선한다, 무슨 요새 명상이 열풍을 불고 있는데 이 명상 제가 보면 가끔가다 아유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 가가지고 뭐 산중에서 막 템플 스테이를 가야지 되고 이런 틀 안에 또 다른 틀에 또 가둬놓는 겁니다. 템플 스테이라는 틀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불교라는 틀 안에 또 가둬놓는 겁니다. 벗어나라고 했는데 왜 불교에 갇힙니까?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왜 템플 스테이라는 교육 어떤 시스템 안에 갇히냐는 거예요. 난 문제가 뭐냐면 나쁜 틀은 우리가 이건 나빠 이러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돼. 남 욕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틀은 대체적으로 벗어납니다. 벗어나려고 애도 쓰고. 그러나 좋은 틀. 저 사람 정말 착해. 훌륭한 스님이야. 공부도 잘해. 이건 좋은 틀에 갇히면 벗어날 수도 없어요. 좋은 틀도 틀입니다. 완벽하게 벗어나는 사람. 그걸 저희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르고 그 완벽한 자리에 간 사람 저는 그게 신의 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틀과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사람 그게 모름으로 간 사람 모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그동안에 감춰왔어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선을 해서 깨달아라. 자, 참선할 때 화두를 들잖아요. 보통 화두란 말은 많이 쓰죠. 화두를 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염화미소 부처님의 꽃을 들었어요. 가섭존자가 부처님 바로 밑에 지자입니다. 가섭존자가 저쪽에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서가모니라면은 저 뒤에 앉아있던 가섭존자가 꽃을 내가 여기 드니까 가섭존자가 웃었어요. 염화미소 꽃을 들으니까 가섭이 웃었다.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었는데 가섭이 웃었어요. 그게 부처님은 왜 꽃을 들었고 가섭은 왜 웃었을까? 그걸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때 왜 웃었을까? 가섭은 왜 웃고 부처님은 왜 웃고 이걸 여기서 묻는 겁니다. 모르죠? 여기서 묻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가섭이 웃었고 서가가 꽃을 든 거를 여기서 우리가 참선한다고 앉아서 어째서 부처님이 꽃을 들었고 가섭을 웃을까? 이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걸 알게 된다는 게 염화미소 화두입니다.
이게 가나선을 얘기하는 조계종 스님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물어보세요. 알아지나?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상화문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서 지금 여기서 얼굴 표정이라도 보고 뭐 손짓이라도 보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이 틀리나요? 여기 뭐 절에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참선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결국은 모든 화두가 다 그렇습니다. 조주의 무자 화두나 시신마 화두나 동산수상여행이라는 그런 화두나 1700공안 화두가 다 이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할 수도 없는 걸 자꾸 물으라고 그럴까? 결국 보니까 물으면 물을수록 몰라지는데, 몰라지면 몰라질수록 알므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다 보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큰 의문 속에 큰 지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큰 의문 속에, 큰 물음 속에 지혜가 나온다. 모든 철학자가 다 물었습니다. 모든 물리학자들도 다 물었습니다.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완료 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끝없이 물었습니다. 그 끝없는 물음 속에서 결국은 인간의 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견해로 묶여져 있는 나의 에고가 아는 것으로부터 해탈이 됐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겁니다. 사고의 자유를 얻는 거죠. 이해가 좀 갑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사실은 불교의 핵심인데, 이 불교의 선이라든가 이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 고답적이어서 저는 불만이 많았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선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쉽게. 다른 데서 이 정도 얘기하면요, 그래도 이렇게 좀 박수 한번 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목사님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그렇잖아요. 금난교회 김홍두 목사님 같은 분은 설교를, 제가 불교 방송 보면 기독교 방송을 자주 들어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양정동 목사나 김문원 목사님이나 또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천 목사님 아시죠? 네. 그런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저도 조계종에서 성적도 박탈됐고 해가지고 교회로 가야지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견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견해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용한 그분의 견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부처님 나오는 말씀을 차용한 명진의 견해일 뿐입니다. 내 견해가 맞나요? 아니, 내 견해일 뿐입니다. 가장 가차원 쪽으로 가고자 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견해일 뿐이에요. 제가 그거를 알게 되면은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이런 생각이 겸손한 거죠. 내 견해는 완벽하지 않아. 나의 그냥 갖고 있는 견해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100% 확신한 진리가 아니야. 이건 바뀔 수가 있어.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름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모름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가면 알므로부터 해방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2년 전인가요? 한강에 몇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멍때리기라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멍때리기입니다. 멍하게. 뭘까? 아무 일처모든 잡념이 다 끊어져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허공 끝이 어디서 끝날까?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세요. 모름이 들었잖아요. 그 모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종이에다가 불 태워봤잖아요. 신문지에다가 불 태워보셨죠? 그러면 초점이 맞아야죠. 초점이 맞고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럼 막 힘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던 내 마음, 저희 불교에서는 육적이라고 합니다. 안이비설신의 육적에서 도둑놈들이 내 마음을 잡고 끔찍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끌려다녔던 마음을 모름으로 집중시킨 겁니다. 모름은 뭐예요? 견해가 없는 겁니다. 허공 같은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뭘까 물었을 때는 뭐 할 수가 없어 모르겠죠. 허공 어떻게 알아? 그랬을 때 와서 나한테 일어났던 할 수 없는 의문, 물음. 그 자리를 더 아주 밀밀하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 멍텅하게 이렇게 그냥 모르는 거지 뭐 이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오직 물음 하나.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종이에 불이 붙듯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알므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아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 편해져요. 편해지면서 생각이 확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언어가 자유로워져요. 말이. 언어는 사유의 생각이 표현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말이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말이 자유로워지면 사람이 재밌어집니다. 딱 굳어져 있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시험 삼아서 한번 하루에 10분씩만 그런 노력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누굴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 물어야지 됩니다. 어디 저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인데? 도마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천국에 먼저 이른다면은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하늘을 나는 새가 먼저 도달할 것이요. 천국이 물속에 있다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먼저 도달할 것이요. 만약에 땅속에 있다면 땅속을 기어다니는 두더지가 먼저 도달할 것이니라. 도마스 복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도마복음서가 1960년대까지는 이집트의 그 어떤 동굴 속에서 발견돼서 양피지에 적혀 있는 거를 이거는 우리 영업에 도움이 안 돼. 하늘나라가 있어. 그래서 막 죄지면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고 저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천국 간다고 그래야지 돼. 영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1960년대까지 교황청 지하에다가 박아놓고 안 꺼냈었습니다. 성경에도 곳곳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의해서 천국과 하나님, 지옥이 갈라진다는 게 좀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힘 뺀다는 것은 알물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마음에 힘 뺀다는 것. 그러니까 골프도 잘 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힘 빼는데 3년, 힘 주는데 3년이라고 그러죠. 골프뿐만 아니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켓을 들고 하는 운동은 거의 좀 심하게 오고 그냥 보통 우리가 구기 종목도 힘이 빠져야 됩니다. 스파이크, 배구할 때 스파이크도 힘이 빠진 상태에서 딱 쳐야지 공에 맞는 순간 파워가 나오죠.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 말이 팍 하면서 결국 공이 그냥 픽 하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힘이 빠져야 돼요. 몸에 힘 빼듯이 내 마음에서 힘이 빠져야 됩니다. 마음에 힘 빼는 방법이 물음으로 가는 거예요. 알무로부터 해방되는 거.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완전히 비우는 거죠. 그걸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은 허공과 같다, 마음을 쉬어라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저는 힘 빼라. 그 마음의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30분? 10분? 네. 이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그런 거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 잘못되어 있구나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의 삶은 이제 함께 가고자 하는,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물질이나 아니면 크고 작음,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 속에, 물음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 속에 우리의 가치관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처음부터 교육이 인성교육, 사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람 교육. 근데 대한민국 교육은 사람 교육이 아니잖아요. 출세, 돈 교육, 황금 만능적인 물질 만능주의, 지배구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끝없는 경쟁 속에서 애들을 못쓰게 만들어내는 이 교육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지만이 인문학적인 이런 철학적 사유, 왜 어떻게 살까? 그 갈매기의 꿈, 리차드 바크에 보면 조나단이 더 높이, 더 빨리 날려고 하잖아요. 다른 갈매기들 같이 바닷가에서 썩은 생선의 내장을 먹고 빵 부스러기, 인간이 흘린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막 살찌고 영양 다툼하는 게 아니라 조나단은 더 높이, 더 빨리 나는 거. 그 속에서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갈매기 꿈 같은 책 보면 리차드 바크가 아주 선불교에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얻었던 사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든가 수레바퀴 밑에서라든가 유리알 요이도 그렇고요. 또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던 꽃들에게 희망을 또 보면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 같은 거. 막 애벌레가 서로 높은 데 올라가려고 막 밀고 땡기고 하다가 이 애벌레는 나무에 가서 고치를 들어서 3, 7일 동안 고치 안에 들어있다가 고치를 열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오감기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것, 가치 있는 것, 뭘까에 대한 끝없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인간을 향해, 가치를 향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200중, 300중, 월거지, 전거지라는 이런 흉악한 입에 담지도 못할 이런 그 말들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이 세상,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보고 박수를 그 이한이하고 조진웅 두 배우가 나와서 정말 열연을 했고 정말 꼭 봐야지 될 영화라고 생각하면서도 박수를 못 치겠더라고요. 너무 비참해서,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슬퍼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요즘에 미국에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갑자기 5조를 올려달라고. 5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라는 건 과연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저께 밤에 문재인 대통령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도 남북 문제만, 우리 남과 북만 있으면은 빨리 남북 문제를 진행시킬 수도 있는데 주변 강대 국제 관계 속에서 보조를 맞추다 보니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국제 관계 속에서 보조를 맞춰야 될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남북 문제 한 발도 못 옮깁니다.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설득을 하고 다니는 가운데 유엔 제재에 속해 있습니다.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은 그냥 열면 돼요. 근데 미국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를 하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의 속국인가? 미국의 식민지인가? 뭔가 이게?
서독은 결국은 통일로 갔죠. 그 나라는 전쟁을 안 치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사실은 반공 이데올로기, 공산당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공산주의는 안 돼. 저는 고루고루 평등하게 살자는 게 왜 안 될까?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정오시민. 옛날에는 사상범이라고 그랬죠. 일제 때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사상범이야. 생각이 범죄가 되는 나라. 이걸 이제 그만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행위도, 어떤 말도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질서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나 행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무슨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을 처벌할 수가 없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인권입니다. 인간의 권리입니다. 내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못되게 하면 처벌받아야죠. 내가 무슨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들러엎고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바꾸겠다? 폭력혁명입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좀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죽어도 죽질 못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는데 살아났지 잘 몰라요. 불행함? 행복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은 재산 싸움하고 서로 소송하고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리저리 몰리다가 방에다가 조개탄 아니 그 연탄 피워놓고는 일가족 자살하는 나라. 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돼가지고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 있어서 불행하고 없어서도 불행한 나라.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기 위해서는 저는 평등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평등한 세상으로 가려니까 결국은 미국이 딱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보면은 70조에 해당하는 외환은행을 미국의 론스타, 텍사스주에 있는 론스타라는 그런 사모펀드 투기 자본이 IMF 이후에 들어가지고 그 싼 가격으로 1조 7천억인가의 그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그 사모펀드가 와서 인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BIS라고 자기 자본 비율이 낮으면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외환은행은 자기 자본의 비율이 9%, 8%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금융위원회, 한국의 모피아라고 불리우는 이현재 사단, 이 사람들이 BIS 비율을 6%로 높여가지고 론스타가 와서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도와주면서 그 투기 자본이 들어올 때 자기들 돈도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몇백억씩 이익을 취합니다. 론스타가 그걸 먹고는 튈 때 거기서 튀어서 나온 돈 중에 일부를 한국의 재경부에 근무했던 서울대학교 상대를 나온 모피아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그 돈을 같이 사치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우리 세금으로 메꾸고 키워놨던 은행을 이런 식으로 먹튀가 나갈 때 외국놈들이 나라 팔아먹은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쓰도록 만들면서 개인적인 사치를 했던 게 외환은행 론스타 먹튀 사건입니다. 그 영화를 블랙머니라는 영화로 다 만들어서 거의 사실에 가깝게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는 주류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은 다 수시 정시를 하던지 간에 엄청난 과외비를 들이고 엄청난 스펙을 쌓아가지고 다시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안 그러면 판검사가 돼서 안 그러면 고급 공무원이 돼서 한국 사회를 지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등바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청산하고 뒤집어 엎으려면 우리가 기존의 관념으로 바라봤던 세계관을 완전히 한번 무너뜨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기대를 크게 하고 요즘에는 반은 믿고 반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과감하지 못하냐? 빨리 뭘 진행을 안 시키느냐? 세월호 애기들이 얼마 전에 그중 임경빈 학생이 그 높은 그 해경 청장 무슨 청장 이런 사람들이 헬기 타기 다닌다고 그 애를 빨리 옮기질 않아가지고 살릴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애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21년 징역 살았던 윤모라고 불려지는 분 21년 살았습니다. 이제 재심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뿐이겠냐는 거예요. 이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짜가지고 돼 있는 소위 정관예우로부터 한국 사회를 멍들게 만들었던 이런 놈들이 지금도 한국 사회 지배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청산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은평구에서 그런 청산의 앞장서는 무슨 운동 같은 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강남은 좀 힘듭니다. 제가 살아봐서 알지만. 뭐 기득권층이 되어 있으니까. 한 발만 건너면은 전부 판검사고, 뭐 지자식의 친구고, 뭐 삼성에 다니고 전부 이런 그런 부류들 80% 이상이 사는 데가 강남입니다. 투기가 일어나고, 막 집값이 치솟고, 다 강남 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인 거죠. 은평구는 대학교도 없고, 큰 공장도 없고, 큰 호텔도 없고, 무엇도 없고, 대체적으로 평등한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사람 남자가 나는 은평구. 오늘 새로운 거를 많이 배우고 갑니다. 우리 김미경 구청장님들 그 자랑을 막 얼마나 하는지 여기 오는데 지금 5분 늦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구청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인문학적인 담론과 또 현실적인 한국 사회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저에게 얘기할 수 있게 시간을 내주신 구청장님과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집중력 있게 들어주셨어요. 지금 하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좀 중간에 듣다 나가는 분들도 많았는데 은평구민 여러분들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교적으로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